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60번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째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골라서 살해했던 안인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얼마 전에 2008년 정상진이 일으킨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이나 살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살해했던 정상진 역시 흔한 말로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고 할 만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안인득이란 인물은 이 정상진을 넘어서는 또라이의 사이코패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인득은 어떤 인물이고 그가 벌인 끔찍한 범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인득의 삶. 안인득은 1977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안인득이 10대 중반일 때에 암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5명의 가족, 안인득이 사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5명의 가족이 먹고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네 형제 중에 둘째였던 안인득은 그런 집안의 사정을 알았던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특별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중졸의 학력으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인득은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18살 때에는 본드를 흡입하다가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따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다고 해요. 진주의 한 정비 공장에 처음으로 취업한 그는 오래지 않아서 그곳을 나왔고 이후에 여러 공장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갈 때가 되었을 때는 중졸의 생계곤란자로 분류가 되어서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마쳤고 그러다가 20대 초반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안인득은 허리까지 다치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가 공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종의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가족이 밥을 차려주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뒤늦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라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그 역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인득은 점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요. 2010년 엉뚱한 곳에서 그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진주의 한 골목에서 대학생들과 누굴 쳐다보느냐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안인득은 칼을 꺼내어서 대학생들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3년간 국립법무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후에는 9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병원에서 안인득을 조현병 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2019년 3월 10일 안인득은 이번엔 진주의 한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하다가 체포가 돼요.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 판단을 받고 나니까 안인득에게 안인득의 범죄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망치로 사람을
위협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뒤인 4월 17일 새벽 4시경 안인득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당시 진주시 가자동 가자주공아파트 303동 406호에 거주하고 있던 안인득은 자신이 4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약 30cm짜리 칼 2자루를 들고 집을 빠져나와서 비상계단에서 대기를 하죠.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면서 비상벨이 울리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계단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왔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인득은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이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는 금양 11세의 어린 여자아이죠. 최양 19살의 여성이고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씨 59세의 여성, 김씨 65세의 여성, 황씨 74세의 남성. 그러니까 이 안인득이라는 인간이 공격한 사람은 모두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인득은 덩치가 큰 사람은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아파트 1층에 살던 유씨는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피하던 중에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범인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손에 흉기를 쥔 채 자기를 노려봤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인이 덩치가 커서 힘께나 쓰게 생겨서 그랬는지 지켜보기만 해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안인득은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비겁한 모습을 보인 거죠. 가자 주공 아파트는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쌍칼을 휘둘러 댄 거죠. 하지만 이 지옥 속에도 의인은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24살의 정연섭 씨였죠. 관리사무소에 있던 그는 비상벨 소리를 듣자마자 303동으로 뛰쳐갔고요.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간 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야! 라고 외치며 잠든 주민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안인득과 마주치게 됐죠. 안인득은 그를 보자마자 관리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준 게 없다 라고 소리치더니 순식간에 정연섭 씨의 왼쪽 광대와 오른쪽 턱 부위를 2차례 찌르고 계단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 씨는 그대로 쓰러졌죠. 그러나 아래층에서 딸이 다쳤어요. 흉기에 찔려서 피가 나요. 라는 외침이 들려오면서 정신을 차린 정 씨는 다시 3층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3층에는 이미 경찰들이 안인득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연섭 씨는 자신도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주민들을 다시 대피시켰고요. 주민들을 모두 구급차에 태우고 자신은 마지막 구급차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정연섭 씨의 모습도 사진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 사이 안인득은 경찰에 체포 4시 50분경 되었고요. 그가 벌인 방화 역시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제곱미터를 태운 뒤에 소방당국에 의해서 약 32분 만인 4시 57분에 진압이 됐습니다. 안인득은 경찰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임금 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지만, 안인득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허리를 다친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지르기 위해서 새벽 0시 50분경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근처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전혀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라고 볼 수는 없었죠. 한편에서는 안인득이 집을 특정해놓고 벌인 범죄로 추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5층 506호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힘든 상태였다고 해요.
게다가 여자만 2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인득이 그 집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괴롭힘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이 시각장애인으로 안인득에 의해서 숨진 최양과 크게 다쳤던 강씨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5층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숨진 이모 씨와 그녀의 딸 조모 씨 등도 다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엄청난 불행을 겪은 것은 3층에 살고 있던 금양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씨, 21살 여성에 따르면 불이 난 것을 알고 동생 금양과 함께 4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가 동생을 잡아채서 흉기로 찔렀다 면서 그 모습을 본 동생의 어머니가 딸을 살리려고 하다가 또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양의 할머니 김씨는 금양의 아래층인 3층에 살고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변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1층 입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금양의 아버지 금동현 씨는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대피하려다가 화를 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잘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떨어져 있다가 자신의 아내, 어머니, 딸이 모두 이 안인득이라는 인간에게 피해를 본 겁니다. 그는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인득은 자신과 친했던 친구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 형은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안인득이 거부하였고 형은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서 경찰에 강제 입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정신병원 의무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라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 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해서 탄원서 제출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인득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 4부 이현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검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친 인간이죠. 정말 자기는 몇 명을 죽여놓고. 안인득은 바로 항소를 신청했고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무기징역이라뇨. 불을 지르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몇 명을 죽였는데. 재판부는 안인득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므로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사유를 적용하여 대신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보자고요. 이 정신질환자가 벌인 범행이라기에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피해자들의 머리와 목만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공격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했고요. 게다가 덩치가 큰 남성은 공격하지 않는 계산적인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게 감형사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정말 제정신이었다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안인득과 검찰 모두 상고를 신청했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 주심 김재영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열립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했던 것은 안인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사망 5명, 부상 17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자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이걸 미약이라고 적용할 겁니까? 전 정말 묻고 싶어요. 똑같아요. 자기가 정신병인 거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5명을 죽이고 17명을 부상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입니까? 안인득에게 상처를 입은 상태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정연섭 씨 역시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연섭 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해고를 당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얼굴만 다쳤다라는 이유로 6만 원만 지급하는 욕할 뻔했는데 정말 이러지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2019년에 밀양시의 주택관리공단에 취업을 했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이 국가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는 정신질환자라서 감형을 해주고 얼굴에 칼이 찔린 상태에서도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해고당하고 6만 원 주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흥미에 맞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